박PD의 픽. 콜라는 그다지 좋은 음료가 아니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시간이 갈수록 콜라의 매출은 줄어야 합니다. 그럼 작년 콜라 매출이 줄었을까요? 줄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코로나 장기화로 외식 수요가 감소하고 소비가 줄어들었는데도 콜라 수요는 늘었다고 합니다. 와하. 한국 펩시콜라는 지난해 매출액 823억, 전년보다 29%가 늘었어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7억, 전년 대비 29%가 늘었고요. 콜라 브랜드 양대 산맥인 한국 코카콜라의 실적도 좋았습니다. 코카콜라 음료의 작년 매출액은 1조 5,719억, 전년보다 10.5%가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2,067억, 전년 대비 60억이 넘게 늘었습니다. 물론 두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100% 콜라에서 나오는 건 아니죠. 하지만 두 기업의 매출 비중 중에 콜라가 차지하는 비중 굉장히 높은 편인데 펩시가 30%, 코카콜라가 절반이 조금 안 되는 48% 수준이기 때문에 콜라 따라 움직인다 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와, 근데 콜만 팔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만 1조 5천억의 매출을 올린다. 와, 진짜 놀랍네요. 그렇죠. 그럼 왜 콜라가 이렇게 오히려 더 팔렸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업계에서는 편의점에서 많이 팔렸고 배달 수요가 늘었고 제로 슈가 콜라가 큰 인기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호. 일단 편의점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에 코로나 탓에 외식이 줄면서 집에서 간단하게 음식을 먹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고 간단하게 먹다 보니까 전자레인지에서 데워 먹는 음식 요거 먹을 때 콜라도 덩달아 많이 먹었다. 거기다가 그냥 콜라만 나온 게 아니라 라임 맛, 레몬 맛 콜라가 나오면서 차별화된 맛을 내놔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았다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올 1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약 6개월 동안 편의점 3사의 콜라 매출 전년 동기 대비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A 편의점은 19.2%가 늘었고요. B 편의점은 20%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제로 콜라 매출이 늘었다고 했는데 편의점마다 최대 65% 가까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저는 앞서 박 PD 설명 중에 이 매출액 보고 좀 놀랐어요. 이 코카콜라와 펩시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까? 1조 5천억 대 800억 원. 이 차이가 너무 큰데요? 예. 결정적으로 코카콜라의 경우 온갖 주스들 종류가 많이 있고요. 거기다가 생수도 같이 팔고 있기 때문에 매출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내에서는 코카콜라의 아성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이 양대 산맥인 코카콜라와 펩시 매출 경쟁도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의 경우, 북미의 경우 가끔 코카콜라의 아성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유명한 블라인드 테스트 이후로 펩시의 인지도가 꽤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펩시맨 광고가 나오면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펩시맨 광고 당시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었는데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상황이 왔을까 싶기도 한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오호. 국내 콜라 원액을 공급하는 한국 코카콜라와 한국 펩시콜라의 지난해 매출 모두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카콜라는 LG 생활건강의 자회사 코카콜라 음료에 코카콜라 원액을 공급하고요. 한국 펩시콜라는 롯데칠성 음료에 펩시 원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각 음료의 제조 과정에 원액이 필수적이다 보니 이들의 매출은 해당 음료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겠죠. 두 회사 모두
코카콜라와 펩시의 원액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개별 제품당 매출이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액 판매액으로 성장률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한국 코카콜라는 지난해 매출 2,874억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 8.1%가 신장했습니다. 영업이익도 987억, 2.1%가 올랐고요. 매출 성장률만 보면 2021년에 5.9%를 뛰어넘었죠. 하지만 성장률 자체만 놓고 보면 한국 펩시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매출 823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9.3%가 올라갔어요. 한국 펩시의 2021년 매출이 전년 대비 10.5% 신장한 것을 감안하면 폭발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영업이익도 27.8%가 늘었고요. 그렇군요. 아니, 한국 펩시콜라가 이렇게 장사를 잘한 이유가 뭘까요? 제로 슈거 콜라가 많이 팔렸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파란색 통에 담겨있던 펩시 오리지널 얘보다는 새로 나온 제로 슈가 펩시가 많이 팔렸고요. 뒤늦게 코카콜라에서도 제로 슈가 제품을 내놨지만 펩시가 선점을 한 효과가 더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펩시 신장률이 컸던 건 대부분 제로 펩시 덕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코카콜라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2020년 1933억에 달했던 두 회사의 매출 차이가 작년 기준 2051억으로 오히려 늘어났어요. 3배가 넘는 매출 성장률의 차이에도 절대적인 매출 격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매출 증가액만 보면 지난해 펩시는 전년보다 187억 늘어났지만 코카콜라는 216억이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앞서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콜라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매출이 꺾일 줄 알았는데 이게 반대로 가고 있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그게 신기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콜라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대표적인 비만 유발 음료로 알려져 있죠. 실제로 스티브 잡스 엉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문 경영인 고용할 때 당신 계속 설탕물만 팔고 있을게요? 라고 해가지고 전문 경영인을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랬다가 그 사람한테 쫓겨나고요. 예.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 늘면 언젠가는 매출이 꺾이겠지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고요.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먼저 코로나로 인한 배달 음식 소비 증가, 즉 치킨, 피자, 족발, 탕수육을 시키면서 콜라도 같이 주문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같이 주문이 아니라요. 아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빼고 싶은데 빼는 건 안 된대요. 맞습니다.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산모가 출산을 하면 3일 내 일반적으로 가는 곳이 산후조리원이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유 수유를 하던 엄마들이 모처럼 밤에 숙면을 취하기 위해 새벽 시간 수유를 조리원 직원들에게 맡기고 그럼 이 직원들은 분유를 먹입니다. 물론 여전히 적지 않은 산모들이 꿀잠을 포기하고 2시간에 한 번씩 모유 수유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많다는 거예요. 신기한 건 분유를 먹은 아기들이 그 다음부터는 좀처럼 모유를 먹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 분유가 훨씬 달거든요. 모유가 훨씬 몸에 좋지만 아기의 혀와 뇌는 이미 단맛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분유 한 브랜드에 꽂히게 되면 애들이 다른 분유 주면 절대 먹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처음 먹었던 분유 맛을 계속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분유 맛이 달라지면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아무리 태어나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더라도. 그런데 조리원에서 주는 분유 중 상당수는 분유 회사에서 공짜로 납품하는 겁니다.
물론 산모들도 분유값을 따로 내지 않아요. 심지어 태어날 때 분유 2-3통을 그냥 줍니다. 그럼 이 분유 공짜로 얻은 거고 아기들이 조리원에 있을 때 먹었던 분유기 때문에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분유를 끝까지 다 먹게 됩니다. 행여나 더 좋다고 하던데 이 분유는 변비에 좋다던데 라고 해서 분유를 바꾸려고 하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유 회사들이 이렇게 공짜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콜라 이야기하다 분유 3,000포냐? 피자나 치킨을 주문하면요. 인심이 후한 매장은 500ml, 보통의 매장은 300ml 내외의 캔이나 페트병을 서비스로 주죠. 엄밀히 말하면 이미 음식값의 가격이 포함된 거죠. 하지만 소비자들은 공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PD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예 대놓고 우린 이거 무조건 같이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매장들도 있고요. 게다가 이른바 업소용이라고 하는 콜라, 요 캔이나 페트병 자세히 보시면 업소용이라고 쓰여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들 콜라는요, 일반 유통 경로의 상품보다는 대체로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장 사장님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윈윈인 것처럼 보이는 딜이 되는 거죠. 근데 과연 모두에게 윈윈일까요? 특히 소비자에게도 윈이 되는 걸까요? 주말에 등산하셨다고요? 주말에 지역 축제 다녀오셨다고요? 니곽스 베이스워시로 세탁하셔야죠. 면이 아닌 화학섬유는 전용 세제로 빨아야 오염물질이 제대로 제거됩니다. 일반 세제로 세탁하면 잔여 오염물이 남아서 옷장에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평일에도 속옷은 물론 아이들 교복, 체육복이 세탁 바구니에 쌓인다고요? 이런 옷들도 대부분 화학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니곽스 베이스워시 할 시간입니다. 베이스워시는 네이버에서 경불진모를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달 음식과 콜라가 페어링된 상태를 디폴트로 여긴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인이 되고 그들이 다시 부모가 돼서 아이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럼 아이들도 엄마 아빠의 식습관을 답습을 하고 좀처럼 콜라와 동떨어진 식습관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햄버거 매출도 폭증했잖아요. 햄버거의 페어링 파트너가 뭡니까? 감자튀김과 콜라거든요. 콜라는 빈대떡 먹을 때 늘 붙는 막걸리처럼 당연한 조합이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러니 어지간한 풍파에는 매출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또 다른 이유도 있나요? 예,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비만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제조사들이 주장하는 무설탕, 제로 슈거 다이어트 콜라입니다. 다이어트 콜라. 이것만 마시면 다이어트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마구마구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웃긴 건 그들 주장대로 진짜 설탕이 없긴 해요. 하지만 설탕을 대체하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설탕만 없을 뿐 단맛을 내는 인위적으로 만든 감미료가 떡하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사기입니까? 아닙니까? 중요한 건 인공 감미료 이 녀석의 정체가 그다지 반갑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논란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미 10년 전부터 서구에서는 설탕을 대체한 인공 감미료의 안전성을 놓고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친기업의 학자들은 인공 감미료가 몸에 큰 해를 주지 않는다. 더 나아가 해를 주더라도 하루에 30캔, 40캔 이상 먹어야 그때서야 조금 해를 준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중립적인 학자들은 몸에 나쁜 영향을 준다라고 대놓고 주장을 합니다. 딱 봐도 그림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가습기 살균제 파동 당시 제조사로부터 돈을 받고 결과를 발표했던 유명 대학의 자칭 전문가라는 놈들이 생각이 나네요. 일단 전문가들이 연구한, 여기에서의 전문가들은 중립적인 전문가입니다. 이분들이 연구한 제로 슈가 콜라의 위험성,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 제로 슈가 콜라라 하더라도 이 녀석의 산성,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아 표면을 침식시킬 수 있을 정도고, 치아 표면이 침식이 되면 충치에 노출이 된다. 그러니 콜라가 정말 먹고 싶거든, 다이어트 콜라가 먹고 싶거든, 가급적이면 빨대를 써라. 실제로 실험도 있잖아요. 이 콜라 안에 빠진 이를 넣어봤더니 이 이가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려요. 그만큼 콜라의 산성이 세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로 슈가 콜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다이어트 콜라는 일반 콜라보다는 카페인이 적긴 하지만 이 적다는 게 너무나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상당량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수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즉 갈증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마치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생기는 것처럼 다이어트 콜라든 일반 콜라든 갈증을 유발하는 음료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주장, 인공 감미료의 종류, 크게 스크랄로스, 사카린, 아스파탐이 있는데, 물론 저당이라고 하는 감미료라고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이 살 빼는 걸 돕기 위해 그동안 친기업적 학자들로부터 권장이 되기까지 했지만, 최근에야 세계보건기구에서 체중 감량을 위한 첨가제 사용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즉 WHO는 애둘러 표현을 했지만 이들 인공 감미료, 오히려 비만을 부추길 수 있다는 뜻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콜라는 레귤러 콜라든 다이어트 콜라든 이를 상하게 하고 탈수를 유발하고 체중을 늘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설탕이 들어갔냐 빠졌냐 하면서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제로 슈가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본 매출은 레귤러, 즉 빨간색 통에 담긴 콜라, 펩시의 경우 파란색 통에 담긴 콜라입니다. 즉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인데, 설탕이요 기본적으로 노화 속도를 높이는 대표 재료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노화 속도를 높이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에너그니로 만든다는 거예요. 단맛을 즐기는 사람들은 대체로 비만일 가능성이 크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체내 염증 수치도 높습니다. 체내 염증 수치가 높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온갖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되고요. 암 발병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매일 설탕이 들어간 탄산 음료를 마신 사람의 DNA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화 진행 속도가 약 5년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연구팀이 성인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저의 주장이 아니라 검증된 연구 결과라는 겁니다. 콜라를 즐기는 분들은 5년 정도 더 친구, 또래들보다 늙어 보인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실제로 콜라 즐기시는 분들 보면 피부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게다가 피부 얘기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피부 좋아진다고 콜라겐 많이 들어갔다고 돼지 껍데기 자주 먹지 않습니까? 콜라겐이 피부의 탄력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콜라겐의 적이 바로 설탕이라는 겁니다. 콜라, 사이다, 인공 주스, 그리고 케이크, 달달한 디저트, 이런 것들 다 설탕이 범벅인 대표적인 음식들입니다. 이런 것들 자주 먹으면서 난 왜 친구들보다 늙어 보이지? 왜 이렇게 자주 아프지? 자문해봤자 자신의 탓이라는 겁니다.
겁니다. 콜라 페어링 음식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치킨, 피자, 탕수육 대부분 고칼로리고요. 영양학적으로도 질이 떨어집니다. 또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살찌고 늙어 보이고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인데 콜라를 자주 먹게 되면 이러한 지름길을 그냥 아우토반 달리듯이 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유독 콜라 매출이 계속 늘어난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콜라 판매량은 늘어난다. 콜라도 중독 증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방송을 들으신 오늘부터라도 본인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콜라 소비 딱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이 방송 준비하면서 지난 주말 박 PD가 둘째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알 것 같네요. 박 PD는 예. 콜라 먹지 말라고 하는데 둘째는 무조건 먹겠다. 이래가지고 이 방송을 준비하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 방송 들은 둘째 아빠 얘기처럼 콜라 좀 줄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물론 아기들이 분유 한번 먹으면 모유 안 먹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본능이 그렇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이 영양학적으로 항상 결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칼로리를 축적을 하려고 하고요. 칼로리가 높은 건 단맛이 나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설탕이 들어간 것에 끌리긴 하는데 본능에 너무 충족하다 보면 대체로 몸에 해로운 게 많지 않습니까? 오늘부터라도 가족 건강을 위해서 콜라를 줄이는 노력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